자기 가족이야 집착이고 가장 질긴 끈이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 남의 아이보다 더 차별 있게 사랑하는 게 과연 가능한 건가? 한편으로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좀 강하신 거 아닌가.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피터 싱어의 빈곤 해방 저희가 함께 읽고 있고요. 전 세계 빈곤이 사라지길 바라면서 2부도 한번 책의 내용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뭐 반론들 이런 거에 대한 또 다른 반론을 이제 피터 싱어가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뭐 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에 착안해가지고 이제 기부를 망설이는 심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부를 망설이는 이유는 결국 이제 아까 계속했던 이야기입니다만 내 눈에 보여야지 불쌍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도 유튜브를 보다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캠페인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라든지 어떤 어려운 사람이 나오잖아요. 내 이름은 누구고 몇 살입니다. 저는 뭐 치료를 몇 번 받았습니다. 이렇게 뭔가 식별 가능해야지 사람들이 기부하는 데 좀 더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정보가 할 때는 이게 쉽게 사람들이 안 움직여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감정이 어떤 판단을 끌어낼 때 감정이 자극돼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부를 저 멀리 있다 이러면 아무래도 이게 감정이 안 움직인다는. 옛날에 우리 KBS나 뭐 이런 데서 공중파에서 사랑의 리퀘스트 뭐 이런 거 하고 가수들이 노래 부르고 막 또 돈 막 올라가고 이랬었잖아요. 전화하면.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참 안 하더라고요. 그만큼 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줄어서 그런가? 줄진 않았겠지. 그래도 뭐 나름 또 그게 시청률이 안 나와서 그런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예전에 그 시청률도 꽤 나오고 또 그거에서 효과가 좋았는데 요즘 뭐 포털 사이트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디어를 이용하는 행태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방송 말고도 볼 게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유튜브로 가고 뭐 네이버 무슨 뭐 콩 어쩌고 하고 뭐 있는데 기부 문화도 그죠 많이 바뀌었으니까 달라질 수 있겠네요. 기부액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뭐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이제 요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좀 지역주의적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우리 땅 여기에 사람들한테는 아무래도 뭔가 마음이 감정이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멀리 나라에서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해도 잘 안 다가온다 이거죠. 그렇지만 이제 빌 게이츠 말 맞다나 이제는 세계는 하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 그리고 예전에는 멀리서 그런 재해가 일어났다는 소식 들으면 가슴만 아프잖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리고 도와줄 수단도 없고. 근데 요즘은 이제 워낙 통신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도와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는 세계가 하나라는 것들. 당신이 내는 성금이나 선행이 어떻게든 간에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린 좀 더 인지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재밌는 이야기 하는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살아남고 번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 패턴, 진화론적인 행동 패턴들이 그때는 우리가 이게 중요했잖아요. 우리끼리 뭉쳐있고 외지 사람들에 대한 경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존하는 데 유리했는데 지금은 좀 다른 환경이 되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떤 옛날에 도움이 되는 행동 패턴이 도움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적응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진화론적인 이해가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그렇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챙기게 되어 있고 자기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땅덩어리 사람들 좋아한다. 이런 진화론적인 이해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예를 들어 우리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반론에 대한 걸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사람 말은. 그러니까 결국 이제는 다른 사람의 곤란을 우리의 곤란처럼 여겨야 한다. 이는 이제 결론으로 가는 것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그러면 감정이 결국 우리를 움직이는데, 뭐, 논리적인 증명, 이런 게 과연 사람들을 움직이느냐? 꼭 그렇진 않다, 이거죠. 자기가 전부 이 철학자들의 책은 대부분 논리 논증이잖아요. 근데 자기 책 읽고, 반응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찰리 브레슬리라는 사람은 이 단체도 만들고 그리고 자기 책 읽고 실제로 기부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가 감정으로 움직인다는데 꼭 그렇지가 않다. 그것도 하나의 어떤 오해일 있고 편견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부 문화를 이제 이런 어떤 거부 심리에 맞서가지고 기부 문화를 만들자.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뭐 선행을 숨기지 말고 널리 알리자.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자라는 게 옛날 모토였잖아요. 그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같은 동네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기부를 베푼 사람하고 기부를 받은 사람, 수혜자하고 기부자가 서로 같이 얼굴 맞대고 있는데 야, 너 내한테 줬지. 나 저 사람한테 뭘 받았지. 이러면 얼마나 껄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자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냐 이거죠. 저 멀리 떨어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걸 더 많이 알리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건물에 이름 붙이는 거 있잖아요. 무슨 누구 홀 누구님께서 이 강의실을 기부하셨습니다. 누구 도서관 이런 이야기를 조금 비꼬아가지고 자선적 낙서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선적 낙서다. 네. 그렇지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남들이 뭔가 우리 공정성의 어떤 본능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남들이 더 내놓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도 더 내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동기가 뭔지 간에 이 사람은 진짜 공리주의자잖아요. 아니 자기가 그래 내 이름을 따가지고 뭐 건물이 있고 강의실이 있으면 참 속물적일지 모르지만 어떻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어떻든 그 사람의 그 동기가 뭐든 간에 실제로 그 건물이 있고 그 강의실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면 그거 하나도 문제될 거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나도 내 이미지도 좋아지고 당연히 좋죠. 저는 찬성.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기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뭐 요즘 뭐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부자하고 수혜자를 연결하자. 포스트 페어런스 플랜 했는데 요게 이제 플랜이 인터내셔널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아까 침략 장벽을 다 파괴할 수 있는 거죠. 누구를 도와준다.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나는 아이 지금 몇 명의 나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나는 아프리카에 내 아이는 몇 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다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로 이제 하나의 어떤 기부 문화들을 만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실 이제 우리가 보면서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타인을 구하는데 그러면 최선의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한 사람을 구하는데 실제로 얼마가 드느냐 이게 이제 사실 좀 재미가 있는 거죠. 실제로 얼마가 드는지 그죠. 뭔가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당신이 내는 돈 하나로 모기장 하나 사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재미있게 말을 해요. WHO 있지 않습니까? 세계보건기구. 그 WHO. 그렇죠. WHO가 설사병이나 그 합병증으로 연간 160만 명의 사람이 죽는데 경구 수분 보충 요법으로 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뭐냐면 간단해요. 깨끗한 물 한 주전자, 거기에 소금 한 큰술, 설탕 한 움큼을 녹여 마시게 하면 1년에 160만 명을 구한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 입장에서 야 그러면 이거 얼마나 조금만 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160만 명 구한다. 그리고 그 모기장 말라리아 모기장 하나 기부하면 한 사람을 살린다. 모기장 값이 11달러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이게 와 이거면 하면 생명을 구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요법 자체는 몇 선택 안 되는데 그 아이가 아플 때 그 가정 촌락에 요법을 제공하고 해당 가족에게 그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설사 걸려가지고 이런 치료법에 대한 교육하고 이렇게 다 따지다 보면 한 명을 구할 때 14달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500달러까지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14달러지만 사실은 500달러. 이게 연인가요? 1인당. 그냥 1인당? 네. 그리고 모기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모기장 하나 11달러면 다 된다 이렇게 보지만 말라리아 퇴치 재단의 모기장 분배 사업의 경우 한 생명을 살리는데 필요한 비용의 중간값이 3,000에서 5,000달러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거하고 또 조금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실제 비용들, 그 실제 효과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책에서는 단체들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말라리아 퇴치 재단에서 하는 사업들. 그리고 헬렌 켈러 인터내셔널 비타민 A가 모자라가지고 실명이라든지 이런 경우 있는데 그걸 보충해주는 사업들 그리고 건강 아동 프로젝트 해가지고 영양실조를 예방하는 사업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참 재밌는 게 건강한 행동 방식 이끌기라는 사업이 있어요. 디벨롭먼트 미디어 인터내셔널인데 이게 뭐냐면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 그대로 라디오 방송에 우리 잠깐만 하듯이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 임신할 때 산정관리센터를 찾아가라. 이런저런 정세는 말라리아, 폐렴, 설사병이니 병원에 가라. 이런 걸 그냥 방송을 하는 거예요. 라디오 광고로.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해보니까 말라리아, 폐렴, 설사가 있는 아동들이 의료시설을 찾은 수가 대조적인 구역하고 비교해보니까 56%, 39%, 73%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정도 하고 나서 5세 미만 아동 3,000명 가까이를 생명을 구했다는 거죠. 정확한 정보만 가지고도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방송 광고를 통해서 이런 전달하는 것도 상당한 이제 효과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찾아주게 된 이런 좋은 일들 여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번 보시면서 이건 보면서 재밌는 것들을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결국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결국 철학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게 기부의 새로운 기준을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부. 네. 결국 여기서 이제 도발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 아이와 남의 아이. 자, 내 아이와 남의 아이. 이것들 우리가 기부를 한다고 할 때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 그 선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요걸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편 소설 엄마 실격이라는 단편 소설을 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단편 소설의 저자 주인공이 길을 가다가 댐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아래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간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아이가 자고 있는 집을 지나치는 거예요. 지금 그 아랫마을 사람들을 끈지려면 자기 아이를 깨워야 되는데 그러면 아랫마을 사람들이 다 죽게 되니까 자기 아이가 자고 있지만 자기 아이 집을 지나치게 되고 그냥 아랫마을 사람들이 달려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대피시킨 다음에 자기 아이를 구하러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여자 주인공은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녀의 아이는 다행히도 살아남았습니다. 자, 이 상황을 살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다른 사람들은 이 엄마는 엄마 실격이다 이거죠. 엄마는 기본적으로 자기 아이의 생명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데 이 엄마는 이상한 엄마다 라고 이제 그때는 보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어머니의 의무는 뭐냐? 자기 아이를 돌보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화두를 가지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자녀에 대한 의무하고 낯선 사람에 대한 의무하고 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자녀에 대한 의무가 항상 우선하는 거냐 이걸 이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두 명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 크라빈스키라는 사람을 하나 제시하고 있고 폴 파머라는 두 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크라빈스키는 조금 온순한 편입니다. 이 사람은 박사고 강의도 하는데 그 와중에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뭐 우리 돈으로 치면 거의 한 600억 정도의 재산을 모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 가족도 생각해야 되니까 일부 재산은 가족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신탁기금에 넣고 조카들도 좀 배려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는 정말 그 뭡니까 금수하게 살고 8만 달러의 주식과 현금만을 빼고는 나머지 모든 그 재산, 그러니까 거의 600억을 다 자선단체에 기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은,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거의 안 쓰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양복 한 벌밖에 없고, 그것도 중고품 할인점에서 20달러 주고 산 2만원 정도, 한 3만원 주고 산 그밖에 없고, 그리고 매년 신장이식 수술을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알게 되고, 자기가 아예 병원에 가가지고 자기 신장 하나를 기증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실제 사례죠 지금. 예, 실제 사례입니다. 와, 대단하다. 왜냐하면 자기가 나는 한쪽 신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이게 신장 이식을 해가지고 이제 생길 후유증은 4,000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럼 내 신장 하나를 가지고 한 명을 살릴 수 있는데 4,000분의 1을 두려워해가지고 내가 신장을 하나 안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내 신장 하나가 4,000명의 생명보다 가치가 있다라고 난 생각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신장을 준 거예요. 근데 부인은 반대를 했던 거죠. 나중에 우리 자식 중에 혹시나 그런 있을 때 당신이 하나 떼주고 나면 어떡하느냐. 그렇지만 이 사람은 고민을 했다 이거죠. 자식이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아무리 그래도 가족을 신성시하면 내 모든 욕망과 이기심을 합리화하는 거다. 내가 담배 회사에서 일하는 건 돈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는 그러기 싫지만 우리 애들을 돌봐야 준다라고 다 사람들 변명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는 했다 이거죠. 근데 그 사람은 담배 회사에서 일을 해요? 아니 그 예를 한번 드는 거죠. 네? 보통 사람들이 아유 내가 담배 회사에서 일하는 거는 돈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냥 내 가족을 복양을 해야 되니까 내가 담배 회사에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모든 것은 그런 식으로 변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신장을 안 주는 것도 아유 내가 우리 자식들 좋아.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변명일 수 있다. 가족을 신성시하는 거는 모든 욕망과 이기심을 합리화한다. 옛날 박노해 시인이 그런 노동의 새벽에서 그런 시를 썼죠. 어머니, 엄마가 정말 좋습니까? 제일 좋은데 어머니 당신에게 적이 숨어 있다는 거야. 적의 논리가. 내 새끼만을 위하고 내 가족만을 위하는 게 바로 자본가들이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이의제의 논리가 숨어 있고 우리 가족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가 숨어 있어가지고 우리 사회가 하나가 못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박노해가 막 비판을 많이 했는데 네. 그런 어떤 논리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사람이 한 명 있고 또 한 명은 이제 폴 파머예요. 이 폴 파머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가족과 타인에 대해서 엄청 갈등을 겪은 사람이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IT에서 1년 지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나와서 같이 근무했던 의사가 아유 나는 이제 미국 갈 거야. 난 미국인이고 IT 사람한테 할 만큼 했어. 이때 이 사람이 너무나 고민을 한 거예요. 폴 파머가.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병에 걸려 괴로워하는데 아니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나는 그냥 1년 일했으니까 그만이고 이 사람도 죽든 말든 상관없다. 이게 과연 가능한 소린가? 왜 어떤 사람은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의료수비를 받을 수 있는데 왜 IT 사람이라는 이유로 의료수비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 아예 다시 미국 가가지고 하버드 대학도 의대를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의사 공부도 하고 보건의도 공부하고 해가지고 그 와중에 자선사학과를 만나가지고 아예 파트너스 인 헬스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장학금 받지 않습니까? 메가드 재단에서 천재 장학금 22만 달러. 네 마음대로 써. 네 마음대로 한 3억 가까이 쓰라고 했는데 전액 다 재단에 다 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강의하고 봉급 이런 거 모두 다 바치고 그냥 알겠죠. 그러니까 거의 그냥 그냥 지하실, 본부 지하실에 숙식하고 온수도 안 나오고 이런 데서. 그리고 뭐 광진을 가면서 몇 시간씩 걸어 다니고 이런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 이제 그 IT의 학교 교장 선생님 딸하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딸도 낳았습니다. 그 딸도 낳았지만 자기는 내 딸이라고 해서 남의 아이보다 더 차별 있게 사랑하는 게 과연 가능한 건가? 이거 나쁜 거 아닌가라고까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성인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 딸과 남의 딸도 다 똑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난 노력하겠다 라고까지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니까 이제 가족들이 파리에 와 있었단 말이죠. 뭐 여러 가지 일한다고. 근데 이제 와서 자 이제 저녁에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놀아주고 있으니까 부인이 그래 이제 진짜 모처럼 우리 가족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당신은 언제 또 출발하냐니까 내일 새벽 차도 또 비행기 타고 모스크바 가야 돼. 그러니까 부인이 그때 고함을 지르고 이성을 잃었다는 거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정말 그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가족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근데 이 사람은, 파머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죽어도 되는 누군가가 죽는다는 생각에 나 사로잡혀 있다.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나에게 죄다 이거죠. 그래서 나도 다른 부모처럼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과연 수천 배의 그 더 큰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 이건 잘 모르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내 아이 하나가 편안해진다면 남의 두 아이가 죽어도 좋다고는 난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아이 하나를 위해서. 그렇지만 내 아이가 살기 위해서 남의 두 아이가 죽어야 한다면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런 건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게 참 이제 힘든 거다 이거죠. 보통은 다 자녀를 우선시해야 된다고 살아왔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 진화의 어떤 본능으로 우리의 DNA 내장됐죠. 그래야지 내 DNA를 넘겨줄 수 있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사실 문학이나 우리 종교에 보면 부모가 자기 자녀와 더 큰 도덕적 의무사에서 갈등하는 상황이 가득하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 신이 번제물로 바치라 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딜레마 상황들. 그 아가멤논이 자 이제 트로이 전쟁을 하러 가는데 아르테미스의 분노를 샀잖아요. 그래서 자기 딸 이피게네아를 제물로 바쳐 죽이잖아요. 그런 딜레마 상황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참 이럴 때 과연 우리가 아버지가 자기 자식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무슨 일까지 할 수 있는지 이거 한번 고민해보자 이거죠. 그 재밌는 소설 착한 독일인이라는 소설 극단적 상황입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태인 여성이죠. 유태계 독일 여성인 레나테 나우만이 나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라이퍼였다는 거예요. 그라이퍼. 레나테 나우만이. 그라이퍼가 뭐냐면 유대인인데 유대인 아닌 것처럼 행사하는 유대인을 적발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신고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수용소 끌려가 다 죽었겠죠. 이 일을 안 하면 자기 노모가 죽으니까 일을 했겠지.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일단 독일 법정에 딱 세워졌어요. 네. 자,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기 늙은 모친과 자기 생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저렇게 고발을 하고 죽이면 저게 말이 되느냐. 중죄를 내려야 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진이 하나 튀어나왔어요. 나우만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고 나치가 그 아이를 볼모로 잡고 있었던 거예요. 네가 만약에 배신하면 너 아이는 죽어야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녀의 부역 행위는 정당화되냐 이거죠. 내 애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중요시하니까 남의 생명을 이제 주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이 딜레마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둬야 되느냐. 이게 이제 이 과제들, 어떤 식으로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지. 가족이냐, 예를 들어가지고, 타인이냐. 이게 참 힘든 과제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뭐 종교도 그렇고. 쉽진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의, 대단히 숭고한 정신을 우리가 뭐 부정할 수는 없지만. 네. 한편으로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좀 강하신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죠. 나 아니면 여기 이제 안 되는 거야, 끝난 거야, 다 죽는 거야라는 생각. 아니면 나 아니면 예를 들어 아까 그 마지막에 설명해 주신 그 예도 만약에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나치가 유대인 찾아내는 그 일을 안 했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뭐 마찬가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예를 들어 IT에서 뭐 이렇게 희생하시는 분들 대단히 하여튼 훌륭하고 존경을 뭐 넘치게 보내도 뭐 넘치지 않겠지만 네. 그 사람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좀 여러 사람과 좀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어차피 다른 사람들 안 될 것 같으니까 나 혼자 이걸 해야 돼. 라면서 그 이유로 내 가족을 버리고 혹은 내가 건 아니고 가족에게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것도 저는 뭐 이렇게 썩 이해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아니 뭐 가족한테 의무를 다 방기한 건 아닌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더 섬세한 것 같아요, 그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기 가족 고통처럼 같이 느끼는 거 아닌가? 그런 좀 뭔가 감성 인자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한번 그 울림이라는 책에도 그때 말씀드렸는데 기독교 영성가 중에 그 20 이세종 선생 같은 경우는 자기 재산 다 나눠줘버리고 부인이 딴 데 바람이 나도 다 받아주고 또 이현필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종교에 헌신하고 나서부터 부인하고 잠자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부인이 완전히 칼을 들고 다녔다는 이야기예요. 죽인다고.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이제 부인도 다 그거를 이제 해결하고 다 이렇게 가고 다 왔습니다만 이게 과연 뭔지. 그러니까 그 원혜영 의원 있지 않습니까? 저는. 네. 그 풀무원. 네. 그 풀무원의 그 원혜영 의원의 이제 돌아가신 선친이 원경선 선생님이잖아요. 그 풀무원 그 공동체를 만든 거죠. 원혜영 선생이 뭐 그런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우리 가족끼리 밥 한번 먹어봤으면 손이 없겠다고. 어릴 때부터 맨날 그냥 항상 다른 사람들하고 다 같이 먹었으니까 우리 가족끼리 밥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랬다고 하거든요. 왜 우리는 항상 남들하고 다 같이 있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친의 이제 깊은 뜻을 알고 공익적인 정치인으로 성장하셨겠습니다만 네. 이게 좀 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더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 자기처럼 살라고 남에게 말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크라빈스키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다시 또 사업을 해가지고 또 가족들에게 좀 더 많은 걸 줬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도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사회야말로 사실 그 사회는 안 좋은 사회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이런 극도의 어떤 이타주의자들만 존재한다면 이건 사회가 진짜 병들어 있다는 사회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들에게 나는 뭐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 그건 뭐 저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저도 이제 뭐 물릴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의 뭐 올바른 성인됨을 위한 뭐 그런 선택은 오케이. 네. 그게 아니라 가족들은 어디에다 두고 이제 나는 맨날 그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그럴 것 같으면 난 그건 결혼 안 하는 게 더 맞다. 아니면 뭐 결혼 설령 내가 선택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라서 결혼했다면 이제 이혼을 하고라도 아니야.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러니까 내 배우자나 누가 새로운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열어주고 아니야. 아니 맨날 저 결혼해놓고 애 낳아놓고 저 해외 돌아다니면서 집에 1년에 한 번도 잘 안 들어오면 괜찮아요? 그건 아니지만 그 여자도 아마 알고 결혼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지금 왜 소리를 질렀겠어? 그 모습 이 정도일지는 몰랐겠지만 그렇다고 밤에 왔다가 아침에 간다니까. 그렇지. 아예 그냥 안 보는 사이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하고 요만큼 요만큼밖에 신경을 못 쓰는 거지 아예 내버려 둔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명은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신에게 받았겠죠. 개인이. 네, 그러니까 그 사명은 받았는데 가족에 대한 사명은 난 다하지 않는 거는 하여튼 그 책임감이 난 없는 거라고 보고 물론 이제 없다. 그 뜻이 훌륭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매우 훌륭해. 훌륭하죠. 나 같은 범인들은 도저히 범접할 수 없겠지. 그러나 적어도 내가 그런 가정을 만약에 꾸렸다고 하고 그 가정의 책임을 가진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책임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그 아내한테 뭐 얘기를 해야 되겠죠. 나는 이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뭐 그런 선택권을 줄 수는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괜찮다면 뭐 계속 있어도 되는데 아마 살긴 매우 힘들 거다. 나는 뭐 집에 돈 갖다 줄 것도 없고 아마 1년 중에 뭐 한 11달 정도는 밖으로 계속 돌아야 될 테니까 뭐 그렇게만 해서 아내도 오케이 동의 나도 뭐 그런 당신을 존경해요라고 한다면 문제 없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자식 뭐 이렇게 낳고 나서 막 그냥 나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서 계속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거라면 나는 그거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동인 것 같다. 사실 그 같은 말이 여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어떻든 또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부모로부터 절대적인 어떤 지지와 지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 우리 심리적으로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부모는 너를 지켜준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아이를 키우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현재로서는. 근데 나에게는 너나 다른 아이가 다 똑같다고 하면 그거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도 그래 나옵니다. 키부츠 같은 경우도 부모와 자식 사이 이런 거를 의도적으로 떼려고 많이 했잖아요. 공동체 농장 같은 거죠, 우리가. 그렇죠. 공동육아. 예. 근데 그 키부츠에서도 부모 자식 사이 유대관계가 강해가지고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몰래 자녀들 숙소에 들어가서 자녀 달래기도 하고 맛있는 거 더 주고. 그렇죠. 공동육아로 자라는 아이들은 감정 깊이가 얕아져요. 절대적으로 부모로부터의 소유와 이런 경험을 안 해보면 나중에 친한 친구라든지 어떤 연인을 사귀고 결혼을 할 때 엄청 힘들다고 하거든요. 다 모두 다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 이상적 부모가 되는 것하고 또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 이 원칙 사이에는 딜레마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낯선 이의 자녀를 그러니까 참 종교의 그 교리 있지 않습니까? 낯선 사람은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야 이거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내 몸 얼마나 사랑합니까? 아끼고 조금만 다쳐도 아뜨거라 하고 조금만 해도 막 그 자기 몸 완전히 난리가 나는데 당신의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라 이거거든요. 사실 그건 쉽지가 않은데 근데 어떻든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자기 자녀의 기본적인 필요를 이제 충족시키면서 타인의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가야지 안 그러면 누가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쉽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부모가 타인의 기본적인 필요를 외면하면서까지 자기 아이에게 사치품을 사주는 일이 정당화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필요 당연히 우리 아이의 그거는 해야 되지만 이분이 재밌는 이야기예요. 바로 피터 싱어가 프린스턴 대학에서 그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프린스턴 대학 같은 경우 아이비리그잖아요. 그 1년 학비가 1억 원이 넘어요. 네. 여기 2020년 19년에 20년 학비가 73,450달러거든요. 그럼 애들이 질문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싱어가 강의를 하면 그럼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프린스턴에 지금 이렇게 비싼 학비 내면서 다니게 하는 게 잘못된 일이냐라고 애들이 질문한다는 거죠. 그럼 자기는 그때 그렇게 대답을 한대요. 아니 그게 그만한 그 비싼 돈을 들여갖고 너희들을 병문대 보내는 게 너희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투자일 때만 정당화된다라고 나는 대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기 다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세계를 잘 이해하고 더 이 이웃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자질을 부여할 때 그럴 때 그건 정당화된다 라고 이제 피터 싱어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프린스턴 대학 나와가지고 오히려 같은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럼 네. 동료들이 야 나는 이번에 벤츠 몰았는데 나는 이번에 맨해튼에 좋은 데를 들어갔는데 이러다 보면 오히려 더 이제 그런 더 많은 개인적인 욕망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거는 끊임없는 이제 또 하나의 어떤 고뇌와 고민의 문제 아닌가. 그래서 이제 종교하는 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자기 가족이야말로 가장 큰 집착이고 가장 질긴 끈이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 우리 예전에 그 성철 스님이 이제 출가를 하고 딸의 본명을 불필로 지었잖아요. 불필. 안일불필요할 필자. 네. 참 그런 의미가 뭔지. 부처님이 출가를 할 때 애가 태어나니까 라울라라고 했잖아요. 라울라가 그거였죠. 번뇌였나요? 고통이었나요? 하여튼 뭐 그런 의미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이가 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말이 좀 헷갈립니다만 조선인 최초로 이제 일제강점기 때 판사를 했다가 사형 선고를 잘못 내리고 양심의 여러 가지 동기로 인해서 법복을 벗고 엿장수를 하다가 출가를 했다는 스님이 있잖아요. 효봉스님. 그 효봉스님 같은 경우도 그때 출가할 때 38살이었어요. 그때 다 자식들 다 있었단 말이죠. 근데 탁 끊었단 말이죠. 참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종교에서는 왜 그렇게 하는지 이게 가장 그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할까 이 중생을 구제한다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동등성하고 이게 부딪히니까 네.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근데 또 비슷하게 1년에 정말 상당 기간을 또 해외로 다니면서 네. 이런 활동을 하신 분이 또 있어요. 네. 이상호 대표라고. 이상호 대표님. 네. 우리가 아는 그분인가요? 그분입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 맛있는 원두를 찾아서 집에서는 난리지. 가족들이 불만이 좀 많죠. 불만이 많죠. 네. 네. 근데 그냥 그래도 더 우리 소비자에게 맛있는 원두 더 저렴하게 갖고 오기 위해서 그냥 전 세계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맛있게 마시고 있잖아요. 마시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맛있게 마실 수 있는 합리적 가격으로 마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가정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덕분에 저 진짜 맛있게 커피 마시고 있고요. 네. 가정까지 포기했는데 여러분 1kg 커피 안 드실 겁니까? 네, 가정을 포기한 맛 1kg 커피에 도와주세요. 1kg 커피 진짜 맛있는데 네. 구매하실 때 1kg 커피 거기에다가 일당 100이라고 적어주시면 저희에게도 좀 도움이 되고. 우리한테 뭐 도움될 건 없는데 여튼 뭐 그 받으시는 분들이 선물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기념품 뭐 선물 이런 걸 조금 더 받으실 거예요. 서비스라도.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적으시라는 거고요. 네. 예, 이미 뭐 드시고 계신 분들도 네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드시는 분들 맛있게 드시고 또 안 드셔본 분들은 한번 꼭 시도해 보시길 바라면서 1kg 커피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피터 싱어의 빈곤 해방은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늘어나고 또 우리 모두가 조금씩 더 아낀다기보다 하여튼 우리가 기부할 수 있는 거 좀 더 많이 하면 빈곤 해방이 가능하다. 우리 모두가 불을 좀 더 널리 퍼뜨릴 수 있다. 이런 얘기신 모양이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지금 계속 우리가 하다 보면 아이고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것 같고 기부를 위해서 뭔가를 희생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결론 보면 참 어떻게 보면 허망한 느낌까지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원조하는 총액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에서 이제 여러 어려운 나라들의 원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1,700억 달러 정도로 나옵니다. 매년 1,700억 달러. 그럼 얼마 정도예요? 한 220조쯤 될 것 같은데.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빈 기준선 있지 않습니까? 하루 1.90달러. 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그 해소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넉넉 잡고 쳐도 800억 달러. 조금 더 넉넉 잡고 치면 1,300억 달러거든요. 그럼 되네, 돈. 그러니까 남네요. 이게 진짜 그러면 웃기잖아요, 사실은.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원조 총액만 해도 전 세계 극빈 어떤 기준선을 다 해소할 수 있는데 왜 이게 되고 있지 않느냐? 해외 원조의 2%만이 소득 지원에 쓰인다는 거예요. 원조액의 2%만 소득 지원에 쓰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도로를 만든다든지 건물을 닦는다든지 제도를 강화한다든지 여기에 이제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그것도 필요하니까 자 좋아 그러면 넉넉하게 1,300달러 치자. 뭐 여러 가지 이제 800억 달러가 있다는 사람도 있고 1,300억 달러 있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가 넉넉히 잡고 1,300억 달러가만 있으면 우리가 극빈층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중산층을 좀 더 또 이렇게 잡아서 10억 명으로 잡읍시다. 그러면 10억 명이면 한 사람당 130달러만 내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이 1년에 130달러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뭐 우리가 극빈선 해소하는 데는 사실은 큰 어떤 돈이 필요하지도 않고 또 문제는 이게 평균 130달러고 돈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완전 양극화가 돼가지고 돈 많은 사람은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빌 게이츠라든지 워렌 버핏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엄청 내고 우리 뭐 상속세 그때 삼성 같은 경우는 10조씩 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자 보면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 어느 선에 있는 사람들이 내야 될 돈은 더 줄어든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큰 부담 없이 빈곤선을 해소할 수 있고 그러니까 기부라든지 원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다든지 이게 너무 뭐 무거운 거 아니냐 이럴 건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의 적정한 정도의 부담 정도만 가지고 가면 되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적정한 부담이 어느 정도냐 이건 좀 사람마다 이제 좀 많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씩 뭐 옷을 사고 한 번씩 음식을 먹어도 좋지만 너무 비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오디오 같은 걸 산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리처드 밀러, 게럿 클러티, 브래드 후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각각의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제 소비를 할 수 있고 사치를 할 수 있고 나머지를 살 수 있느냐. 참 이거는 뭐 각각의 말이 좀 다릅니다만 그래서 뭐 빌 게이츠 이야기도 해요. 빌 게이츠 같은 경우 좋은 일을 많이 하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유일하게 저술했다는 뭐 그런 서적인가요? 그거 하나 사기 위해서 몇백억을 지불했다 이거죠. 과연 그게 필요하냐 이거죠. 이 사람에 따르면 예를 들어 가지고 폴 게티라고 미국에 그 갑부 있지 않습니까? 그 폴 게티 박물관에서 만해의 그림 보물 구입하는데 6,500만 달러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물론 박물관에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보고 좋은데 아니 저소득 국가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면 130만 명의 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돈이다. 그리고 저소득 국가에서 여인들이 이제 출산을 하다가 이제 요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그쪽에 구멍이 생기는 병들이 있대요. 누공이라고. 그 누공 수술비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평생 그럼 조금씩 그 요실금이나 변실금이 나와가지고 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힘든데 그 사람들 93,000명의 여성에게 3다운 삶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림 한 장이 아무리 아름답고 역사적 중요성이 있기로 그게 그만큼 가치가 있느냐. 박물관에 불이 난다면 만약에 그림이 구하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지금 수만 명의 아이들의 목숨이랄까 이걸 구하는 게 옳은 거냐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사람마다 좀 견해는 다를 것 같아요, 그죠? 이건 되게 근데 저는 감정적이면서도 되게 선동적인 문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림 한 장에 뭐 $10,000 말이 되느냐? 그 $10,000가 그러면 선택지가 만약에 딱 두 가지가 있어서 $10,000라는 돈이 누구에겐가 있고 그 돈이 뭐 100만 명을 살리는 길, 그다음에 그림 한 장을 사는 길, 그리고 딱 이 돈은 무조건 그렇게 쓰이고 싹 없어지는 돈이라면 아마 그림 사는 데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누군가가 $10,000를 그 그림 사는 데 썼다면 그 돈은 그럼 그냥 어딘가로 사라져 버리는 거냐? 그렇지 않죠. 그 뭐 박물관이 됐든 아니면 뭐 그 어떤 개인 소장가가 됐든 그 사람이 갔을 땐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소비라든지 아니면 박물관이라면 뭐 어디 직원들 월급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쓰였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돈이 그냥 그 그림을 샀으므로 없어지는 돈이고 만약에 사람을 살리는 데 썼으면 다 거기에 100% 쓰인다. 이렇게 만약에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소비지만 그렇지가 일단 않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저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 일부에서 좀 전한 것처럼 저렇게 죄의식 심어주는 거거든요. 넌 그림 한 장에 사람 뭐 10,000명의 목숨을 바꾸냐 이런 식으로 가면 난 되게 좀 이건 생산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자꾸 그런 원조에 대해서 더 좋지 않은 감정을 생기게도 만들 수 있는 것 같다. 좀 저는 이제 그런 판단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대신 뭐 좋은 뭐 원조의 방법들을 많이 개발하고 그냥 그렇게 감정적으로 긁는 거 말고 이게 좀 잘 원조에서 잘 된 모델들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더 많이 보여주면 그래서 우리가 뭐 한 $500,000 정도의 돈으로 한 마을 전체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이게 좀 보여준다. 이러면 우리 보람 생기잖아요. 내가 낸 돈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됐다는데. 근데 그냥 정말 먹을 거 그다음에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의료 급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그게 쭉 유지가 되냐?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그분들의 그 출산율이 매우 높잖아요. 그러니 아마 올해는 7억 달러로 해결됐을 돈이 아마 10년 후, 15년 후에는 그 돈이 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과연 그렇게 선택하는 방법이 맞냐? 아니면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정말 교육 수준을 좀 빨리 높여서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게 더 현명한 길이다. 그리고 이렇게 막 낳아서 뭐 아마 종교적인 이유로도 아마 그들이 저 피임 같은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 별로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를 차라리 더 교육에 많이 투자하고 또 건강한 의료 뭐 이쪽으로 투자하는 게 맞지. 당장 뭐 급하게 해결돼야 되는 것들 하다 보면 아마 그거는 계속해서 감당 못할, 그래서 유지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저 작가는 이제 정프로님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한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같은 취지입니다, 사실.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그림을 한 점 사는데 막 $10,000를 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저 책을 읽고 갑자기 띵 맞아가지고 내가 이 그림을 안 사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그런 한 사람만 그렇게 좀 감동시킬 수 있다면 저 작가분의 어떤 의도는 성공한 게 아닌가,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요? 아니 뭐 그러니까 그 취지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그 원조라는 것이 무조건 돈과 치료만 주는 게 아니라 교육이 다 들어가는 거고 기부에.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해서 지금 말씀대로 교육을 하면 출산율이 억제돼요. 여성들이 경제활동 많이 참여할수록 애를 낳게 되고 첫 아이를 출산하는 그 시기도 늦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효과들도 나오니까 그건 다 같이 포함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또 이제 그런 건 있겠죠. 근데 사실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림에 대해서 그것이 너무 거품이다, 그죠? 일종의 이게 너무 투기 자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또 인간 어떤 문명의 가장 큰 부분은 그런 사소해 보이는 부분에 많은 어떤 돈과 많은 가치와 대가를 지불할 때 사실 또 발전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일률적으로 지금 말씀대로 환원해 줄 수는 없는데, 환원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도 이 책이 썼던 동기는 사람들에게 뭔가 기부를 해야 된다는 감정을 일깨우고 좀 더 많은 돈을 내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좀 부딪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여기서 그래서 현실적 기준은 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한 5% 정도를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느 정도 공제를 다 하고 나서 5% 선을 제하고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내고 당연히 이제 돈이 더 적은 사람은 덜 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네. 이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공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개적으로 했던 그걸 해라 이거예요. 기부한 거를.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은 많이 그렇게 하죠. 네. 예. 그래서 오히려 왜 포브스지 같은 경우도 부자 리스트도 내지만 기부자 리스트도 낸단 말이죠. 그 경쟁을 시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공리주의자잖아요. 결국 우리 사회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동기에 쓰든 상관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참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근데 약간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죄를 지었다든지 이런 것도 돈 주고 사면 복권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논리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 번씩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전에 돌아가신 재벌계 회장님들 사면 복권하고 나면 뭐 몇 조씩 낸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재단을 출연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어떻게 국가 권력이 공유주의 입장에서 아니 그러니까 당신이 죄를 지었지만 국가 경제에 기여한 바도 있고 여러 가지 국가 경제를 위해서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뭐 재단을 출연하면 뭐 사면 복권 해줬잖아요 그때. 그런 것하고도 좀 상당히 그런 게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좋고 나쁘고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많은 기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모범들을 계속 장려하고 우리 알려줘야 된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공식 기준들 해가지고 여기 나중에 보면 우리 소득세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소득세가 몇 천만 원일 때는 10%고 여기 누적 구간 아저씨 여기도 기부액 내는 과세 구간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기부가 요 정도 수입일 때는 요 몇 프로 내고 거기서 내가 5천만 원 초과 1억까지는 더 몇 프로 내고 이런 식으로 아주 재미있게 기부를 그렇게 정해 두자고요. 구간표를 만들어냈죠. 그 기부 구간표를 만들어내갖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가 얼마든지 제시해 줄 테니까 내 돈을 가지고 요 정도 해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한번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이제 기부를 할 때 동기부여는 이거라고 봅니다. 이 사람은 결국은 기부를 하면 제일 좋은 이유 첫 번째가 뭐냐? 당신의 자존감이 강해진다는 거죠. 뭐냐하면 항상 자존감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유 내가 이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욕하겠지 칭찬하겠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내 자존감이라는 게. 그런데 당신이 기부를 한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확고한 기반을 가지게 되면 더 이상 그런 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아주 강해되고 그것은 자기 삶의 정체성을 가져다 주고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내 자존감을 강화시키고 내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뭐냐? 일단 옛날부터 현인들은 착한 일을 하면 만족을 얻는다고 말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맨날 소크라테스도 그랬고 스카모니도 그랬고 계속 착한 일을 해라. 그러면 기쁨으로 가득 차고 정의로운 사람은 행복하다. 그리고 에피쿠로스 우리 쾌락주의하는 에피쿠로스조차도 정의롭게 살아야지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들. 쾌락을 준다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그 진짜 좋은 일하고 나면 이 뇌에서 그 보상 호르몬이 엄청 나오거든요. 신경전달 그래서 못 끊잖아요. 그 기부 한번 하신 분들이. 그 가수 김정훈 씨 같은 경우도 본인이 상당히 좀 경제적 처지가 지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기부한 이유가 너무너무 이게 막 즐겁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런 느낌 아닌가? 거의 중독성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 미국에 이제 가정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자선단체에 기부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자기 삶이 매우 행복하다고 말할 가능성이 43% 더 높고 이게 결국 자선단체에서 자원봉사한 사람하고 거의 비교할 것 같은 수치라는 거죠. 그만큼 기부를 하는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낄 가능성은 68%가 낮다고 합니다. 슬프다고 말할 가능성도 34% 낮고 그만큼 다른 사람을 돕는 거는
기분 좋은 일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나이든 이제 노인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도움을 줄 때 자기 건강이 더 건강해진다. 그러니까 노인들에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축복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마 유치한 시인이 유명한 말 했잖아요. 청마 유치한 시인이 네. 자기 사모하는 정신적 연인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느니. 사랑하는 게 우리는 아니 사랑을 받는 게 더 좋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중가사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그 있잖아요. 네, 그런 내용 많습니다. 언젠간 네. 당신이 말했었지. 모르시구나. 하여튼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그러니까 사랑은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뭐냐. 사람들이 정말 이 뇌의 촬영을 해봐도 이 보상 중추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뇌에서 실제로 일어난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좀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이성과 감성 사이에 여러 가지 불일치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위해서 느낌만 느껴봐라. 기부라든지 자선을 베풀다 보면 그 느낌이 좋으면 그냥 이런 좀 조금씩 해보면 될 것 같다. 네네네. 그러면 이게 나중에 당신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사람이 인생을 재밌는 이야기 하는데 에머슨의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을 위해서 자신이 사는 것을 좀 더 좋은 것으로 만든 일이 인생에서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제가 바로 이 법정스님의 무소유죠. 이 무소유는 근데 소개도 한번 들었습니다만 난을 키우다가 집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난을 키우다가 다른 사람이 죽고 나니까 해방감을 느끼게 되더라. 모든 것을 버리게 되니까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분 글 중에 또 이제 본래 무일물이라고 본래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불교 용어긴 한데 그게 본래 내 것이 없다는 건데 한번 읽어주시면 오늘 이 빈곤 해방하고 아주 맞는 주제가 아닌가. 아 그럴까요? 네. 예. 한자가 많거나 그러진 않겠죠. 아니요, 아닙니다. 어디 여기 다 읽을까요? 예, 예, 중간중간 네. 갈게요. 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물건과 인연을 맺는다. 물건 없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영이 될 수 없다. 인간을 가리켜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 것도 물건과의 상관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내면적인 욕구가 물건과 원만한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 사람들은 느긋한 기지개를 켠다. 동시에 우리들이 겪는 어떤 성질의 고통은 이 물건으로 인해서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 중에서도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물 자체에서보다 그것에 대한 소유관념 때문인 것이다. 자기가 아끼던 물건을 도둑 맞았거나 잃어버렸을 때 그는 괴로워한다. 소유관념이란 게 얼마나 지독한 집착인가를 비로소 체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개의 사람들은 물건을 잃으면 마음까지 잃는 이중의 손해를 치르게 된다. 이런 경우 집착이 얽힘에서 벗어나 한 생각 돌이키는 회심의 작업은 정신위생상 마땅히 있음직한 일이다. 따지고 보면 본질적으로 내 소유란 있을 수 없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물건이 아닌 바에야 내 것이란 없다. 어떤 인연으로 해서 내게 왔다가 그 인연이 다하면 가버리는 것이다. 더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나의 실체도 없는데 그 밖에 내 소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저 한동안 내가 맡아 있을 뿐이다. 울타리가 없는 산골의 절에서는 가끔 도둑을 맞는다. 어느 날 외딴 암자의 밤손님이 내방했다. 밤잠이 없는 노스님이 정랑을 다녀오다가 뒷곁에서 인기척을 들었다. 웬 사람이 지게에 짐을 지워놓고 일어나려다가 말고 하면서 끙끙거리고 있었다. 뒤주에서 쌀을 한 가마 잔뜩 퍼내긴 했지만 힘이 붙여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노스님은 지게 뒤로 돌아가 도둑이 다시 일어나려고 할 때 지그시 밀어주었다. 겨우 일어난 지게가 힐끗 돌아보았다. 아무 소리 말고 지고 내려가게. 노스님은 밤손님에게 나지게 타일렀다. 이튿날 아침 스님들은 간밤에 도둑이 들었다고 야단이었다. 그러나 노스님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에게는 잃어버린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본래 무일물. 본래부터 한 물건도 없다는 이 말은 선가에서 차원을 달리해 쓰이지만 물에 대한 소유관념을 표현한 말이기도 하다.
그 후로 그 밤소님은 암자의 독실한 신자가 되었다는 후문. 네. 네, 본래 무일물이다. 이제 이렇게 보라보면 빈곤 해방에 있어가지고 이 여러 가지 메시지하고 네. 또 함축적으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네, 소유에 집착을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진짜 네. 부자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길이 있다는 거죠. 저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네. 그러나 꼭 갖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죠? 영주 은하수 사과. 사과만큼 버릴 수 없으시군요. 사과만큼 버릴 수가 없고요. 양배추 스틱만큼은 또 버릴 수가 없고요. 저는 그러면 소선당 한으로 하겠습니다. 소선당도 버릴 수 없고요. 네. 그리고 소백지향 홍삼 어떻게 버립니까? 그거 못 버리죠. 네, 이 버릴 수 없는 것들만 모아놓은 은하수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소중한 우리의 농산물 그리고 축산물들, 가공식품도 있고요, 원 상품도 있으니까 네. 여러분이 드시고 싶은 형태로 드시기 편한 형태로 주문하시면 되겠다. 결국에는 지금 이 법정 스님도 말씀하신 게 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건강은 가지고 왔어. 아하. 그리고 네. 건강을 잃으면 갑니다. 맞습니다. 네, 다 잃는 거예요. 네. 자, 하여튼 건강은 무소유 아니고 풀소유 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풀소유. 풀소유 건강을 위한 은하수팜. 오늘도 한 번쯤 영상 이제 끝났을 테니까 요때 한번 들어가셔서 은하수팜 뭐 있나 보시면 계절별로 또 맛있는 것들 뚝뚝 올라오거든요. 네, 그런 거 한 번씩 드셔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책, 읽을 만한 책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빈곤한 사람한테 한번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릴까요? 뭐죠? 유튜브에 빈곤층이 한 명 있어요. 누구죠? 바로 접니다. 유튜브 빈곤층. 제가 채널을 하나 열었어요. 그 잘 때 듣는 세계사라고 잘됐세라고 검색하면 나오는데 최빈곤층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 한번 기부해 주시면 아사 직전이야? 아사까지는 아니고 구독과 좋아요 기부. 네, 여러분이 기부해 주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잘 때 듣기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듣사. 아니요, 잘 듣세. 잘 때 듣는 세계사. 네. 이름 좀 빡빡 꽂히게 좀 하지. 잘 듣세. 잘 듣세요. 잘 들어오지 않아요? 잘 듣세? 잘 듣세. 약간 세금 느낌인데. 네, 돈에 꽂혔어 지금. 뭐 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다. 네. 잘 듣세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